언니, 이기적이야. 정말 이기적이라고. 신우이 혜진이의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그 화려한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쿵. 내 태블릿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3개월의 작업. 2억 원짜리 프로젝트.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종 시한. 모든 것이 그 깨진 화면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반엔 친구 같았던 신우이. 하지만 그녀의 파혼 이후 우리 사이는 틀어졌고 그녀의 질투는 독이 되었다. 끝났어. 내 인생 최대의 기회가.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절망의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깨진 태블릿 하나가 만들어낸 운명의 반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언니, 이거 봐. 우리 드레스 색깔 완전 찰떡이지. 혜진이가 휴대폰을 내밀며 환하게 웃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서로의 들러리 드레스색을 맞춰 입겠다고 새벽까지 쇼핑몰을 뒤졌었다. 연두색과 하늘색. 우리는 그렇게 봄날의 자매처럼 서로의 결혼식을 축복했다. 민서 언니는 진짜 복 받았어. 준호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혜진이의 그 말에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었다. 너도 곧 행복해질 거야. 성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던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친구 같은 신우이였다. 나이도 3살밖에 차이 안 나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았다. 남편 준호는 건축사였고 혜진이의 약혼자 성민 씨는 IT 벤처 대표였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젊은 전문직 부부로서 할 이야기가 많았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결혼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나 보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월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어들였다. 로고 디자인, 브랜딩 작업, 때로는 소규모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육아와 병행하기에도 괜찮았다. 혜진이는 그런 내 일을 신기해하며 자주 물었다. 언니, 집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 버는 거 진짜 대단한데? 나도 결혼하면 배워볼까? 그래, 내가 미대 나왔잖아. 포토샵만 잘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함께 웃었다. 혜진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 여보, 큰일 났어. 퇴근길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 차분한 준호가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사고라도 난 거야? 혜진이 약혼자 성민 씨 있잖아. 그 사람 회사가 투자 사기를 당했대. 투자금 5억이 날아갔다는데 회사 문 닫을 상황이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재빨리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뭐? 그럼 결혼은? 당장 다음 주인데. 혜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은 건축업계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성민 씨가 투자받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정교한 폰지 사기였고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성민 씨 본인도 피해자였지만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확실한 거야? 응. 오늘 법원에 가압류 신청 들어갔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야.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혜진이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웨딩드레스 피팅하러 가면서 들떠있던 모습, 신혼집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보며 꿈꾸던 눈빛. 다음 날 우리는 혜진이를 만났다. 시댁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혜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빠, 언니, 나 어떡해? 혜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성민 씨가 전날 밤 울면서 고백했다고 했다. 결혼은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고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예식장 위약금만 300만 원이고 스드메 취소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은 날아갔어.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남편이 혜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돈은 괜찮아. 오빠가 절반 부담할게. 지금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슬픔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오빠는 진작 알았던 거지? 응? 아니, 나도 어제 들었어. 건축업계가 좁다며. 그렇게 자주 말했잖아. 소문 안 들렸을 리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숨이 막혔다. 혜진아, 나도 어제 확인하고 바로 연락한 거야.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으로 널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확인? 소문이라도 들었으면 먼저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냐? 그럼 내가 대비라도 했을 거 아냐? 혜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당황해서 혜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혜진아, 오빠도 내 걱정돼서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한 거야. 이해해줘. 언니까지 오빠 편 들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회사 사람들은 다들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 너머로 보이는 감정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질투. 그날 이후 혜진이는 변했다. 아니, 어쩌면 나와 준호를 향한 원망의 씨앗이 그날 단단히 뿌리를 내렸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혜진이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사이를 얼려붙게 만들 예정이었다. 파혼 후 2년이 흘렀다. 혜진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선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고 친구들의 소개팅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나 이제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혜진이의 눈빛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특히 나를 볼 때면.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민서야, 혜진이가 결혼한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언제요? 누구랑요? 나도 어제 들었어.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이래. 8살 연상이고 사업한다는데.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게 분명했다. 그래도 혜진이가 좋다는데 뭐. 다음 주에 상견례 한대. 상견례 날 우리는 혜진이의 예비 신랑 재혁 씨를 만났다.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키가 크고 말도 잘했다. 무역업을 한다고 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한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뭔가 이상해. 왜? 괜찮아 보이던데? 너무 애매하게 말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 무역업이라는데 뭘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다 얼버무려.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랬다. 재혁 씨는 화려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웃으며 넘어갔다. 혜진이한테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혜진이는 우리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전화도 짧게 끊었다. 오빠, 나 바빠. 결혼 준비 때문에. 혜진아, 그 사람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또 시작이네. 오빠는 내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지. 저번처럼 또 파혼시킬 거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 혜진이가 가족만 조촐하게 할 거야라며 선을 그었다. 시어머니가 섭섭해하며 말했다. 준호한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석 달 후 혜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언니, 나 애기 생겼어.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산후조리원 예약도 했고 출산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다. 시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야, 혜진이 집에 좀 가봐라. 큰일 났어. 우리가 혜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계셨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혁이 그 자식이 도박을 한대. 네. 산후조리원에 있는 혜진이한테 사채업자들이 연락했어. 재혁이가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도 숨이 막혔다. 그게 다가 아니야. 무역업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몇 년 전에 사업 망하고 그 뒤로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했대. 지금은 거의 백수나 다름없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된대. 그나마도 들쭉날쭉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혜진이는 어떻게 하지? 갓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우리는 산후조리원으로 혜진이를 찾아갔다. 혜진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언니. 준호가 다가가 혜진이의 어깨를 잡았다. 혜진아, 이혼해. 아기는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뭐? 이혼 안 해. 저번에 파혼 한 번 당했는데 또 이혼까지 하면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겠어. 혜진아,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빠는 몰라. 오빠는 행복하게 잘 사니까. 혜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패배자가 되기 싫어. 그냥 참고 살 거야. 그날 이후 혜진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본 모습이 드러난 건지도 몰랐다. 명절 때마다 혜진이의 도끼 어린 시선을 느꼈다. 내가 새로 산 가방을 보며 비꼬았다. 언니는 좋겠다. 남편 돈으로 호강하면서. 내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 쳤다. 디자이너. 그냥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냐? 그게 무슨 직업이라고. 참다 못해 내가 반박하면 눈을 부라렸다. 역시 경력 단절 안 당해본 사람은 달라. 나 무시하는 거지. 그해 가을 나는 대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은 3천만 원이었다. 15년 디자인 일을 하면서 받은 최고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나는 신형 태블릿과 노트북을 샀다. 더 좋은 작업 환경이 필요했다.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추석 때 그 장비를 들고 시댁에 갔다가 나는 실수했다. 혜진이가 태블릿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다. 이거 얼마짜리야?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미쳤네. 남편 돈으로 그런 거 사? 아니, 내가 상금 받아서. 상금? 어차피 오빠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취미로 하는 거잖아. 나 같은 사람은 애밥 먹이느라 하루 종일 죽겠는데. 혜진이의 목소리에 독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혜진아, 나 취미로 안 해. 이게 내 직업이야. 15년 했어. 15년? 그래봤자 백수잖아. 회사도 안 다니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혜진이는 변한 게 아니었다. 그저 상황이 그녀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내가 알던 친구 같은 신우이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칠수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준호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였다. 고급 호텔 라운지를 빌리고 친척분들을 모시고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준호는 한 번도 아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 한 번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나도 마음을 다해 준비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고 딸아이 서연이와 함께 축하 영상도 만들었다. 연회장은 화사한 꽃장식으로 가득했다.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셨다. 이야, 준호가 아버지 효자네. 이렇게 좋은 데서 잔치하기 쉽지 않은데. 칭찬이 쏟아졌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혜진이는 달랐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와인만 마시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옆에 앉은 재혁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한숨을 삼켰다. 명절 때마다 보던 익숙한 광경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혜진이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식사 자리에서 게임이 그렇게 중요해? 재혁 씨의 목소리도 따라 올라갔다. 게임 아니라고 했잖아. 사업 연락이라니까. 사업? 무슨 사업? 당신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혜진이 쪽으로 쏠렸다. 재혁 씨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지금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망신? 이미 망신은 다 당했어. 이 집안에서. 그럼 나가. 재혁 씨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쿵 하는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혜진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가 혜진이의 팔을 잡았다. 혜진아, 괜찮아? 혜진이는 대답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와인 잔을 비웠다.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방금 전의 활기는 사라졌다. 나와 준호는 친척분들께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실망이 번지는 게 보여서 우리라도 더 열심히 웃어야 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지만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서 디자이너님, 저 제이콤 브랜딩팀 김 과장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이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급한 건이 있어서요. 나는 연 회장을 벗어나 복도로 나왔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시안 제출 가능하신가요? 사실 디자이너님이 최종 2인 중 한 분이거든요. 숨이 막혔다. 최종 2인. 이 프로젝트는 제이콤의 리브랜딩 작업이었다. 로고부터 BI까지 전체를 새로 만드는, 규모로만 따지면 계약금 2억 원짜리 프로젝트였다.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최종 발표는 그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수십 번 수정하고 밤을 새워 다듬었다. 모든 시안은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다. 월요일까지라. 주말 동안 한 번 더 점검해야겠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우리 가족은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이 교육비도 노후 준비도. 나는 환한 얼굴로 연 회장에 돌아왔다. 준호가 멀리서 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손짓으로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내 앞을 막아섰다. 언니, 얘기 좀 하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혜진아, 지금은? 지금 아니면 언제? 언니 요즘 바빠서 날 피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혜진이를 따라 연 회장 구석으로 갔다. 뭐 하는 거야, 혜진아? 아버지 생신날인데. 알아.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참다 보니까 더 열받네. 혜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언니, 요즘도 주식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주식? 아니, 나 주식 안 해. 디자인 일하잖아. 거짓말. 예전에 주식으로 돈 번다고 자랑했잖아.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요즘은 안 해. 사실이었다. 나는 결혼 전 잠깐 주식을 했었지만 손해를 보고 손을 뗐다. 디자인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아무튼 언니 돈 잘 벌잖아. 나 좀 도와줘. 도와줘? 재혁이가 또 사고 쳤어. 친구 보증서 줬다가 5천만 원 떠안았어. 나라도 돈을 벌어야겠어. 나는 한숨이 나왔다.
혜진아, 그건 내가 어떡해. 언니 클라이언트 많잖아. 디자인 일 하나만 소개해줘. 나도 미대 나왔어. 할 수 있어. 혜진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왜? 날 믿을 수 없어? 아니면 나 무시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혜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까다로워서. 됐어. 역시 언니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이지. 혜진아, 태블릿 좀 빌려줘. 언니 포트폴리오 좀 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야지. 혜진이가 갑자기 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가방을 움켜쥐었다. 안 돼. 왜? 뭐가 들었는데? 비밀이라도 있어. 거기 중요한 파일이 있어.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그럼 더 봐야지. 나도 배워야 한다고. 혜진이가 힘으로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지켰다. 혜진아, 제발. 이거 정말 중요해. 나한테는 안 중요해. 내 인생은.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 예쁜 딸, 돈도 잘 벌고. 나는 뭐가 있어? 혜진아,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그 순간 혜진이가 내 태블릿을 낚아챘다. 혜진아, 안 돼. 나는 태블릿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이미 뒤로 물러서 있었다. 언니, 이기적이야. 정말 이기적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에서 퍼득하는 소리가 났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3개월의 작업. 2억짜리 프로젝트.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종 시한. 모든 게 그 깨진 화면 속에 들어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준호가 달려왔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민서야, 괜찮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깨진 태블릿을 바라볼 뿐이었다. 혜진이는 술에 취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 나도 힘들어.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는 그렇게 끝났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나는 깨진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떡하지? 어떡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지 않은 최신 파일들, 지난주에 완성한 최종 시안, 모두 태블릿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민서야, 데이터 복구 업체에 맡겨보자. 준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월요일까지인데 복구하는 데만 며칠 걸려. 손이 덜덜 떨렸다. 태블릿 화면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3개월 걸린 작업을 이틀 안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토요일 아침,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백지 상태의 파일을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개월 동안 쌓아올린 아이디어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8살 딸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응, 괜찮아. 엄마 일 좀 해야 해서. 고모가 미안하대. 할머니한테 들었어. 순간 울컥했다.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았다. 엄마 힘내.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다. 토요일이 지나갔다. 나는 밤새 작업했지만 결과물은 형편없었다. 원래 시안의 10%도 따라가지 못했다. 일요일 오전, 나는 결국 포기했다. 여보, 클라이언트한테 연락해야겠어. 뭐라고? 개인 사정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기회를 양보하겠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정말 그럴 거야? 달리 방법이 없잖아.
이런 걸 내면 오히려 망신이야.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전송 버튼이 바로 앞에 있었다. 이렇게 끝내야 하나? 15년 경력이 이렇게?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형편없는 시안을 내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나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5번째 전화에 나는 받았다.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어. 나도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됐어. 나 바빠. 끊으려는데 혜진이가 급하게 말했다. 언니, 태블릿 고치면 되잖아. 수리 맡기면. 월요일까지야. 수리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어. 그럼 내가 비용 낼게. 나 진짜 미안해.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비용?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언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끝이야.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려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 나는 이메일 전송 버튼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정말 보낼 거야? 준호가 옆에 앉았다. 응. 어쩔 수 없어. 민서야. 혹시 모르잖아.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돼. 이미 업체에서 어렵다고 했어. 물리적 충격이 너무 심했대.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전송. 이메일이 날아갔다. 제이콤 김 과장에게 제출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그런데 메일은 전송되지 않았다.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었다. 나는 라우터를 확인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여보, 인터넷 고장 났나 봐. 내일 아침에 다시 해봐. 지금은 좀 쉬어.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보내도 늦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깨진 태블릿이 나를 비웃고 혜진이가 웃으며 내 작업물을 찢어버리는 꿈.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오늘 출근하면 제이콤에 전화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다. 끝이구나. 내 최대 프로젝트가. 씻고 나와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제이콤 김 과장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미리 사과하려고. 여보세요, 과장님. 죄송한데. 민서 디자이너님. 큰일 났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네? 무슨? 경쟁사 어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어요. 다른 프로젝트에서 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원작자가 고소했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요? 어사는 탈락이에요. 이제 민서 디자이너님이 사실상 1순위예요. 네. 그런데 담당 임원이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 프로젝트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싶대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대신 더 디테일한 시안을 원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생긴 것이다. 디자이너님, 괜찮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다. 혜진이가 태블릿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금요일에 제출했다면, 나는 경쟁에서 졌을 것이다. 어사의 완성도 높은 시안에 밀려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1순위였다. 여보. 나는 준호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 생겼어. 일주일. 준호가 나를 꼭 안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작업했다. 밤을 새우고 하루 3시간만 자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이전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시안을 완성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아니, 지나갔다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갈아 넣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하루 3시간씩 자며 손목이 저리도록 작업했다. 커피는 하루에 5잔씩 마셨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 이번만 참으면 돼.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원래 시안보다 훨씬 나았다. 금요일에 급하게 완성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디테일했다. 컬러 조합도 더 세련되게 바꿨고 타이포그래피도 완전히 새로 작업했다. 혜진이가 태블릿을 안 깨뜨렸다면 난 이런 시안을 만들지 못했을 거야. 아이러니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기회가 된 것이다. 목요일 밤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완벽했다. 금요일 아침 9시 나는 최종 시안을 메일로 전송했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과장이었다. 민서 디자이너님, 시안 잘 받았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려요. 지금 임원님께 보고 드리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디자이너님, 임원님이 지금 보시는데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네. 이거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가능하세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제이콤 본사 회의실에 섰다. 대형 스크린에 내 시안이 펼쳐졌다. 임원 5명이 앞에 앉아 있었다. 민서 디자이너의 시안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임 브랜딩 담당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컬러 시스템이 인상적이네요. 기존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젊고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렸어요. 타이포그래피도 훌륭합니다. 가독성과 신미성을 모두 잡았어요. 칭찬이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김 과장이 달려왔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네. 계약서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계약금 2억 원, 착수금으로 먼저 입금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물을 나서며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됐어. 계약됐어. 정말? 민서야, 축하해. 준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 저녁에 축하하자. 서연이도 데리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만약 그때 태블릿이 안 깨졌다면 금요일에 제출했던 시안은 평범했다. 아마 이 순위로 밀렸을 것이다. 어사의 완성도를 따라갈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절망의 주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혜진이가 내 태블릿을 깨뜨린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받았다. 언니, 요즘 어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잘 지내.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나 진짜 정신 나갔었어. 알아. 언니 혹시 이번에는 일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나 진짜 절박해. 재혁이가 또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혜진아. 응. 태블릿 수리비 30만 원. 오늘 안에 계좌로 보내줘. 뭐? 그럼 우리 끝이야. 언니, 그게 무슨. 30만 원. 오늘 저녁 6시까지. 안 보내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재산 파손죄로.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다. 언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쳤어. 그 대가가 고작 30만 원이면 싼 거야. 언니. 아, 참고로 말하는데. 내가 태블릿 깨트린 덕분에 나 2억짜리 계약 땄어. 뭐? 그날 제출했으면 경쟁사한테 졌을 거야. 근데 일주일 시간이 생겨서 더 좋은 시합 만들었거든. 1순위로 선정됐어. 혜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러니까 내 덕분에 2억을 벌었네. 고마워, 혜진아. 언니. 그럼 뭐?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돈 나눠줘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30만 원 60까지. 안 보내면 고소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혜진이의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2억이나 벌었으면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문자를 모두 삭제했다. 오후 5시 50분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됐다. 송금인 이혜진. 나는 피식 웃었다. 끝이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엄마 축하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다. 고맙다 우리 딸.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수고했어 여보. 정말 대단해.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계약금 2억 원은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었다. 그중 절반은 서연이 교육비 적금으로 넣었다.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나 자신에게는 오래 갖고 싶었던 고급 노트북과 최신형 태블릿을 샀다. 새 시작이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응, 새 시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마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괜찮았다. 어떤 인연은 끝나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끝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 내 인생에서 혜진이는 이제 과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있었다. 깨진 태블릿이 만들어낸 기적.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 엄마, 케이크 먹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먹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